고요한 저녁, 삶의 지혜와 따스한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곳, 황혼의 속삭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우리네 인생에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보다 더 성스러운 인연들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숭고하다는 어머니의 사랑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자식의 여윈보를 그저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자식의 밥 한 술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웃음 짓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만약 눈앞에 재물의 눈이 멀어 그 거룩한 사랑을 저버리고 늙은 어미를 길가에 내치는 자식이 있다면 과연 하늘은 이를 어떻게 지켜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서글프고도 기이한 업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 오늘 저희 황혼의 속삭임을 처음 찾아주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오랜 벗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깊은 울림을 담은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저녁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늙은 어머니를 대문 밖으로 매정하게 내쫓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아들이 굳게 닫아버린 대문 위에서 까치 한 마리가 꼬박 사흘 밤낮을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길조의 상징이라는 까치가 어찌하여 피눈물을 토해내듯 그리도 서럽게 울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그 까치가 아들의 발치에 떨어뜨린 그것을 본 아들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철석같이 매정했던 아들을 단숨에 무너뜨린 그 작은 물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는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 어귀, 낡은 기와지붕 위로 푸른 이끼가 세월처럼 내려앉은 작은 흙집, 그 집 툇마루에 박순자 할머니가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을 간 넘긴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강물처럼 흘렀고 평생 흙만 만지고 살아온 투박한 손은 늙은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주름 사이로 저녁 노을을 담은 눈빛만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정상갑으로 살았습니다. 20 남짓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아들 민준을 낳고 행복도 잠시, 튼튼하기만 하던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주저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갓난 아들 민준의 작고 여린 손을 잡고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피눈물로 맹세했습니다. 이 아들 하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반듯하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겠노라고. 그날 이후로 그녀의 삶은 억척 그 자체였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남의 밭에 나가 품을 팔았고 해가 지면 읍내시장 좌판에 앉아 직접 키운 채소를 팔았습니다. 겨울이면 사르르는 칼바람을 맨몸으로 맞았고 여름이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버티게 한 힘은 오직 하나,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피로를 잊게 하는 약이었고 아들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모습은 그녀에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청춘과 맞받고 아들을 키웠고 마침내 아들은 번듯하게 자라 도시로 나가 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몇 푼의 돈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지금 앉아있는 이 작은 흙집, 그리고 방 한쪽에 고이 모셔둔 낡은 오동나무 상자였습니다.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대들보에는 아들 민준의 키를 재던 금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달고 다른 퇴마루는 아들이 어릴 적 뛰어놀던 발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남편을 위해 마지막 밥을 짓던 날의 온기가, 마당 감나무에는 아들에게 홍시를 따주던 그날의 웃음소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순자 할머니의 삶 그 자체이자 먼저 떠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성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길로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끌어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은 보화 대신 세월의 흔적이 격혀이 쌓인 물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 수줍은 새색시와 늠름한 새신랑의 모습이 담긴 결혼사진, 그리고 돌잡이 상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민준의 돌사진. 할머니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친정어머니가 시집갈 때 쥐어주셨던 옥비녀 하나가 고운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써볼 일도 없었지만 어머니의 채취가 묻어있는 듯하여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가장 깊숙한 곳,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고 낡은 아기 헝겊신 한 켤레.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헝겊신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신었던 신발. 비단은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밤을 새워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해졌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할머니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거친 손가락으로 부드러운 헝겊을 쓸어보자 아득한 기억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아장아장 이 신발을 신고 첫걸음을 떼던 아들의 모습,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자신을 향해 팔을 뻗으며 달려오던 그 조그맣고 따스했던 몸의 감촉,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할머니의 심장은 다시금 벅찬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친 얼굴 위로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편의 숨결과 아들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신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헝겊신을 다시 상자에 넣고 조용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소박한 꿈이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 앞에 놓인 촛불처럼 위태로운 것임을 순자 할머니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황혼의 그림자 뒤로 아들의 시커먼 탐욕이 음흉한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고요한 황혼과는 달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의 방은 잠들지 않는 불빛과 소음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 꼭대기층에서 순자 할머니의 외아들 김민주는 캄캄한 창밖을 초조하게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서는 아내 오수진이 값비싼 영양크림을 바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그 투자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 달 카드값은 막을 수나 있겠어요? 백화점에서 전화 오기 전에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민주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걱정으로 어두웠다. 나도 미치겠어. 믿었던 친구놈은 연락도 안 되고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방에서 돈 달라고 전화가 오는데 정말 숨이 막혀.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다.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와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 고급 외제차, 명품으로 치장한 아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속이 텅 빈 껍데기,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 무리한 투자 실패와 부부의 낭비병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교활한 빛이 오수진의 눈에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며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방법? 어머님이요. 시골에 홀로 계시는 것도 마음 아프고 그 집이랑 땅 지금 시세로 팔면 꽤 나올 텐데 우리가 그 돈으로 급한 불 끄고 어머님은 우리 아파트로 모셔와서 편하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효도 아니겠어요? 민주는 순간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양심의 가책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그 집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고 어머니한텐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정신 차려요. 오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와요? 어차피 그 집 나중에 다 당신이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걸 좀 미리 당겨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 당신 이대로 무너져서 어머님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아내의 집요한 설득과 혹독한 현실 앞에서 민준의 양심은 힘없이 쓰러져 갔다. 며칠 후 부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값비싼 건강보조식품과
고운 빛깔의 스카프를 사들고 시골집을 찾았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쳐나갔다. 아이고, 내 새끼, 어쩐 일이야, 예고도 없이. 할머니의 얼굴에 한박꽃 같은 웃음이 피어났다. 부부는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며 살갑게 굴었다. 오수지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렀고 민주는 삐걱거리던 방문을 고쳐주겠다며 부산을 떨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저 아들 내외의 방문이 기쁘고 대견할 따름이었다. 적적하던 흙집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할머니는 아들 내외를 위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쌀을 꺼내 밥을 짓고 텃밭에서 가장 실한 채소를 뽑아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다. 저녁상이 물러가고 민주는 슬며시 본론을 꺼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혼자 사실 거예요? 저희랑 같이 서울 올라가서 편히 사세요. 이 집이랑 땅은 저희가 잘 정리하고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나는 여기가 좋다. 내 아비 냄새가 아직도 남은 곳인데 어딜 가겠니? 나는 너희만 잘 살면 그걸로 족하다.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 후로 부부의 방문은 잦아졌다. 하지만 방문이 거듭될수록 그들의 표정에서는 살가움이 사라지고 조급함이 묻어났다. 두 손 가득 들고 오던 선물도 어느새 빈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오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 앞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민준 씨 사업이 어려워서 이 아파트도 곧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 망하는 꼴 보시려고요? 민준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외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이렇게 죽겠다는데 그것 하나 못 해주세요? 나중에 다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갑고 번들거리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효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이를 앞에 둔 굶주린 짐승의 눈빛과도 닮아 있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할머니의 마음에 차가운 외풍이 불어왔다. 자식의 방문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닌 불안과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끔찍한 현실이 되어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그날따라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은 스산했습니다. 마치 곧 닥쳐올 비극을 예고라도 하듯 마당 감나무에 앙상한 가지들이 바람에 울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퇴마루에 앉아 낡은 호미의 날을 무심코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하루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마을길의 정적을 깨고 귀를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먼지를 뿌옇게 일으키며 마당 앞으로 급하게 멈춰선 것은 아들 민준의 번쩍이는 외제차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민준과 며느리 수진의 얼굴에는 살가운 미소 대신 빗독촉에 쫓기는 자들의 흉흉하고 절박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민준은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를 따른 수진 역시 차갑고 날선 눈으로 집안을 훑었습니다. 할머니가 얘들아 어서 하고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민주는 낡은 밥상을 주먹으로 쿵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더는 못 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문서랑 통장 당장 내놓으세요.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내는 아들의 모습에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녀는 마치 피해자라도 되는 양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길바닥에 남기 일보 직전이에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요. 어머님이 저희를 이 지경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효도를 핑계로 찾아와 늘어놓던 감언이설의 진짜 의미를. 아들 내외의 눈에 비친 것은
늙은 어미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 낡은 집과 땅 문서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할머니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으로 떨리던 몸이 오히려 굳건한 결심으로 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못한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네 아비가 평생 땀 흘려 지은 집이고 그 이에 넋이 아직도 깃든 곳이다. 그리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굶고 안 입어가며 네 아비 제사상 한 번이라도 더 차려주고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사람 돌이나 하고 가려고 피처럼 모아둔 돈이야. 이건 내 목숨과도 같은 게야. 그러니 너한테는 못 준다. 절대로. 어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민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목숨, 제사. 지금 제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는 광기 어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차피 그거 다 제 거 될 거잖아요. 제 거, 제가 좀 미리 쓰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아들이라면서요. 제가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이라면서요. 안 된다. 이놈아, 이래선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깟 낡은 집이랑 푼돈이 이 아들보다 더 소중하세요? 그럼 어머니가 이 집에서 나가세요. 뭐? 뭐라고? 순자 할머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짐승이었습니다. 나가시라고요. 이 집도 돈도 다 포기 못 하시겠으면 어머니가 여기서 나가시라고요.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순자 할머니의 가녀린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힘없이 끌려가는 할머니의 발이 문지방에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민준아, 왜 이래? 정신 차려 이놈아. 내가 네 어미다. 할머니의 애원 섞인 절규는 아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늙고 쇠약한 어머니를 짐작처럼 대문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가운데로 매정하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이고,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며느리 수진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옷가지 몇 개를 아무렇게나 걸어모아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앞에서 그녀의 봄을 이로인 오동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된다. 수지는 할머니의 애원을 비웃더라도 하듯 상자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며 마당 한가운데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상자가 부서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 고이 잠들어 있던 할머니의 인생 전부가 먼지나는 마당 위로 속절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 흙먼지 위를 뒹굴었고 친정어머니의 옥비녀가 돌멩이 옆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던 그 작고 하얀 아기 헝겊신 한 짝이 차가운 흙바닥 위에 처량하게 내팽개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흙먼지 위에 흩어진 자신의 삶의 조각들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그런 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꽝! 녹슨 찰문이 닫히는 무겁고도 최종적인 소리. 그리고 철컥하고 안에서 빗장이 걸리는 냉혹한 소리. 순자 할머니는 차가운 마당에 주저앉은 채 굳게 닫힌 철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집이었던 남편과 자신의 인생이 담겨있던 그곳으로부터 완전히 내쫓긴 것입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것은 스산한 바람소리와 제 심장이 까마르카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끔찍한 충격과 배신감이 그녀의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그날 아들은 어미를 버렸고 하늘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순자 할머니의 세상만 멈춰버렸다. 꽝 하고 닫힌 철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내리친 무자비한 사형 선고였고 할머니의 지난 70평생을 단칼에 베어버린 칼날이었다.
할머니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귀는 멍했고 눈앞은 아득했다. 방금 전에 끔찍한 광경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지만 마치 남의 일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아들의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 허공을 날아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자신의 보물상자, 그리고 흙먼지 위에 나뒹구는 아기 신발 한 짝. 이것은 분명 끔찍한 악몽일 것이라고 할머니는 생각했다. 곧 누군가 와서 자신을 흔들어 깨워줄 것이라고. 그러면 자신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것이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울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뉘엿뉘엿 지던 해가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세상은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기듯 시작했다. 스산하던 바람은 더욱 차가워져 할머니의 얇은 옷 속을 파고들었다. 그제야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힘없이 마당에 흩어진 자신의 삶의 조각들에 머물렀다. 차마 다가가 그것들을 주워 담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특히 흙바닥에 홀로 떨어진 아기 신발을 보는 순간 무뎌졌던 심장이 다시 칼에 베인 듯 아파왔다. 저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걷던 아들의 모습, 그 작은 발이 행여나 아플까 밤새워 헝겊을 덧대던 자신의 젊은 날이 눈앞에 선했다. 민준아. 입술 사이로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왔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다. 밤은 더욱 깊어졌다. 마을의 집들이 하나둘씩 불을 끄고 고요한 어둠 속에 잠들었다. 이제 이 세상에 깨어 있는 것은 자신과 저 굳게 닫힌 철문뿐인 것 같았다. 천근만근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할머니는 땅에 짚은 손에 힘을 주며 아주 천천히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켰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이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밤을 샐 수는 없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수십 년간 오가던 익숙한 기억을 따라 옆집으로 향했다. 평생을 이웃사촌으로 지낸 최씨 할머니의 집이었다. 최씨 할머니의 집 창문으로는 따뜻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이 내쫓긴 집의 암흑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할머니는 그 불빛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떨리는 손을 들어 대문을 두드리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계십니까? 작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곧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죄씨 할머니는 문 밖에 서 있는 순자 할머니의 행색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이고, 순자 동상, 이게 무슨 꼴인가? 이 밤에 어쩐 일이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친구의 모습에 최씨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급히 순자 할머니의 팔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였다. 어서 들어와, 밖이 추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래, 어? 따뜻한 온기가 몸에 닿자 그제야 꽁꽁 얼어붙었던 순자 할머니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최씨 할머니가 내어준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신 할머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활칵 터져 나왔다. 언니, 나 쫓겨났어. 뭐라고? 민준이가 그놈이 나를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순자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최씨 할머니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 천하의 벼락을 맞을 놈!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야! 금수도 지 애미는 알아보는 법인데!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최씨 할머니는 분노를 터뜨리며 하염없이 우는 순자 할머니의 등을 쓸어주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친구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내는 듯했다. 그날 밤 최씨 할머니는 자신의 아랫목 가장 따뜻한 자리에 이부자리를 펴주었다. 낯선 잠자리, 낯선 이불의 감촉. 최씨 할머니는 곤히 잠들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도저히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사방이 고요해지자 낮 동안의 충격과 슬픔이 더욱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쳤다. 대문 앞에서 차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배신에 대한 눈물이었고 쓰러진 사랑에 대한 눈물이었으며 송두리째 부정당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눈물이었다. 먼저 간 남편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었고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아기였던 아들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었으며 그 아들을 끝까지 믿었던 어리석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의 눈물이었다. 소리 없는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 베개를 흠뻑 적셨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았다.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 잠긴 자신의 집이 보였다. 불 꺼진 그 집은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였지만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되어버렸다. 기나긴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지옥처럼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최씨 할머니 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순자 할머니와는 달리 자신의 집을 차지한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지는 비록 뒤숭숭했지만 이내 깊은 잠에 빠졌었다. 민주는 낯선 시골집의 아춤 햇살에 눈을 떴다.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이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해방감이 들었다. 그는 애써 어젯밤의 죄책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여보, 잘 잤어?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아내 수진이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미안함 대신 목적을 달성한 자의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이제 이 집도 우리 거니까 부동산에 빨리 알아보고 팔아버리자고요. 이런 촌구석에 오래 있을 거 뭐 있어요. 그래, 그래야지.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민주는 억지로 아내의 말에 동조하며 텅 빈 집의 서늘한 공기를 애써 외면했다. 바로 그때였다. 깍! 깍!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섬뜩한 소리가 집 밖에서 들려왔다. 반가운 손님을 알리는 일반적인 까치의 맑은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목에 무언가 걸린 듯 쥐어 짜내는 듯한 애절하고도 처절한 소리였다. 뭐야, 아침부터 웬 까치가 저렇게 재수없게 울어? 수진이 인상을 찌푸리며 창밖에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민준 역시 아내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보았다. 바로 어제 그들이 어머니를 내쫓고 굳게 닫아버린 그 녹슨 철문 위에 유난히 몸집이 큰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칠흑같이 검은 깃털과 눈처럼 새하얀 배의 개비가 섬뜩할 정도로 선명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것은 까치의 눈이었다. 그 작은 눈은 마치 사람처럼 집안을 꼭 뚫어보는 듯한 형형한 빛을 띠고 있었다. 깍! 깍! 까치는 다시 한번 목청을 찢는 듯한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이의 한이 서린 곡소리처럼 듣는 이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시끄러워 죽겠네. 저리 가라고 해. 수진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민주는 이 집의 주인이 자신임을 과시라도 하듯 마당으로 나섰다. 이놈의 새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어디서 울어대! 썩 꺼져! 민준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지만 까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애절한 울음을 계속할 뿐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민주는 발치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주워 까치를 향해 힘껏 던졌다. 돌멩이는 까치를 아슬아슬하게 비껴 철문에 부딪혔다. 그제야 까치는 푸드덕 소리를 내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별것도 아닌 게. 민준이 승리감에 젖어 헛기침을 하며 집으로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에서 다시 그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방금 날아갔던 그 까치가 하늘을 한 바퀴 빙 돌더니 다시 정확히 철문 위 그 자리에 내려앉은 것이었다. 그리고는 마치 민준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까보다 더욱 크고 서럽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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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민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평범한 날짐승이 아니었다.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저 눈빛,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저 울음소리, 그것은 마치 자신들의 죄를 꾸짖는 하늘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기이한 까치의 울음소리는 비단 민준 부부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었다.
고요한 시골 마을 전체에 음산하게 퍼져나갔다.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가려던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어제 순자 할머니가 아들 집에 갔다가 쫓겨나듯 나온 것을 본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소리람? 꼭 곡소리 같구먼. 순자 할머니네 집 대문 위에서 나는 소리 아녀? 어제 그 아들놈이 할머니를 내쫓았다더니 필시 할머니의 한이 저 까치의 설인게야. 아이고 무서워라. 까치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 부부가 저지른 폐륜을 온 동네에 고발하는 확성기가 되었고 순자 할머니의 억울한 눈물을 대변하는 통곡이 되었다. 민준 부부는 겁에 질려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모든 창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그 기이한 울음소리는 문틈과 벽을 뚫고 들어와 그들의 귓가에 끊임없이 파고들었다. 아침에 느꼈던 해방감과 만족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섬뜩한 공포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 집은 안락한 보금자리나 탐욕의 전리품이 아니었다.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었다. 깍깍. 그 울음소리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마치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처럼 민준 부부의 귓가와 마음을 파고들었다. 다가올 더 큰 불행의 전주곡처럼 멈추지 않고 처살하게 온 마을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골의 아침은 빠르지만 소문은 그보다 더 빨랐다. 순자 할머니가 아들 집에 갔다가 쫓겨나다시피 나와 최 씨 할머니 댁으로 향하던 그 짧은 시간, 그 모습을 목격한 노는 하나둘이 아니었다. 거기에 더해 밤새 온 동네를 울리던 기이한 까치의 곡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에 불을 지폈다. 소문은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끈질긴 넝쿨처럼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최 씨 할머니의 분노에 찬 한탄에서 시작되어 마을 우물가 아낙네들의 혀를 차는 소리로 그리고 마을 회관에 모인 노인들의 깊은 탄식으로 이어졌다. 마을 회관 평상에 모여 앉은 노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김영감은 텁텁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까치가 그리 슬피 우는 건 난생 처음 보는 일이야. 반가운 손님이 올 때나 울던 놈들이 필시 큰 변고가 있을 징조지. 제 어미를 그리 매정하게 내쫓았으니 하늘이 노하신 게 틀림없어. 옆에서 듣고 있던 박씨 할머니도 거들었다. 순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남편 일찍 여의고 저 아들 하나만 보고 산 사람 아녀. 밭일 꽂은 일 안 해본 거 없이 억척같이 살아서 아들놈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츠츠 저러고도 발 뻗고 잠이 올까 몰라. 소문은 살이 붙고 해석이 더해졌다. 사람들은 이제 까치의 울음소리를 단순한 불길한 징조가 아닌 순자 할머니의 억울한 한이 실린 절규라고 믿기 시작했다. 마치 할머니의 넋이 까치에게 옮겨가 아들의 폐륜을 꾸짖고 자신의 서러움을 토해내는 것이라고. 이틀이 지나자 민준 부부는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야 했다. 그들이 굳게 닫혔던 철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내자 거짓말처럼 마을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밭을 갈던 손길이 멈췄고 길을 가던 발걸음이 멈췄다. 모든 시선이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들 부부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눈빛이 아니었다. 차가운 경멸과 날선 비난 그리고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민준 부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들을 중심으로 둥그란 진공의 공간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그들이 지나가자 등 뒤에서 보란듯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봐, 저 인간들이야. 어휴, 낯짝도 두꺼워. 어미를 내쫓고도 밥이 넘어간대? 마을 구멍가게에 들어섰을 때 그 냉대는 절정에 달했다. 어릴 적부터 민준에게 사탕 하나라도 더 쥐어주곤 했던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그들을 보고도 아는 체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딱딱하게 물었다. 뭘 드릴까요?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정이 조금 더 묻어있지 않았다.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뜨거나 아예 등을 돌려버렸다. 늘 사람들의 온기로 북적였던 작은 가게 안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수지는 도시사람 특유의 오만함으로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돈을 내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방에서 자신을 쏘아보는 수십 개의 눈빛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다. 물건을 사서 나오는 그 짧은 길이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서로에게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다. 다 당신 때문이야. 시골 사람들 눈초리 봤어?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수진이 빽소리치자 민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내가 뭘? 당신이 먼저 그 집 팔자고 바람 넣었잖아. 이제 와서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은 뭐 잘한 거 있어?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으르렁거렸다. 외부로부터의 완벽한 고립은 내부의 균열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어머니를 내쫓은 순간 그들은 단지 늙은 노인 한 명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고 자란 이 세상 전체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다. 굳게 닫힌 철문은 이제 안과 밖의 세상 모두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무덤의 문이 되어버렸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을 비집고 창문 너머에서 여전히 까치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깍깍. 그것은 이제 단순한 새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들을 향한 온 마을의 손가락질이었고 차가운 경멸의 눈초리였고 그들 스스로를 가둔 감옥의 열쇠가 짤랑이는 소리였다.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째. 시간이 흐를수록 까치의 울음소리는 더욱 집요하고 끈질겨졌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민준 부부의 죄책감을 먹고 자라는 생물처럼 그들의 심경을 갉아먹고 영혼을 옥죄는 하나의 의식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부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솜으로 귀를 틀어막아도 닫힌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처절한 울음은 환청처럼 뇌리를 파고들었다. 밥을 먹다가도 물을 마시다가도 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소스라치게 놀라기 일쑤였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예민하게 들렸다. 바람에 삐걱이는 문소리, 밤사이 지붕 위를 기어가는 길고양이의 발소리마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특히 민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그의 뇌는 잠들기를 거부했고 어쩌다 핏발선 눈을 감고 얕은 잠에 빠져들면 어김없이 악몽이 찾아왔다. 첫 번째 악몽에서 그는 텅 빈 집 대청마루에 홀로 서 있었다. 벽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아버지는 평소에 인자한 모습이 아니었다. 싸늘하게 굳은 얼굴,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아들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민준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사진 속 아버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이 불효자식아. 세상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 무서운 그 한마디에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밤 그는 또 다른 악몽을 꾸었다. 이번에는 집 밖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집안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보고 있었고 굳게 닫힌 철문 밖에는 어머니 순자 할머니가 비를 쫄딱 맞으며 서 있었다. 어제 그가 내쫓았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할머니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세상 모든 슬픔을 담은 눈으로 하염없이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할머니의 깊게 팬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 민주는 소리쳐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점점 더 쇠약해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절규했다. 그리고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악몽은 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해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눈매튼 퀭하게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다. 누가 봐도 완연한 신경쇠약 증세였다.
심리적 고통은 현실의 불행으로 이어졌다. 그가 이 모든 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매달렸던 마지막 희망이었던 사업 계약이 이유 없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김 사장? 나야. 도시의 사업 파트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민주는 초조하게 전화기를 붙들었다. 어떻게 됐어? 투자권 말이야. 계약하기로 했잖아. 미안하게 됐다, 민준아. 투자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네. 거의 다 된 일이었는데 이유도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더군. 나도 미치겠다. 대체 이게 무슨... 철컥. 민주는 파트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끝이었다. 마지막 동화줄마저 끊어진 것이다. 그는 허탈하게 자리에 주저앉았다. 왜? 어째서? 이유가 없다고? 그럴 리가 없었다. 민준의 머릿속에 까치의 울음소리와 아버지의 녹이 어린 눈빛, 비를 맞으며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은 저주였다. 하늘이 내리는 벌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수진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녀의 두려움은 남편을 향한 맹렬한 비난으로 폭발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는 손톱으로 민준에 핥히며 악을 썼다. 당신이 어머니를 내쫓으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 생기는 거잖아. 저 재수없는 까치도 그렇고 당신이 매일 밤 꾸는 그 끔찍한 악몽도 그렇고 이제 사업까지 다 망했어. 우린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고. 궁지에 몰린 민준 역시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럼 어쩌라고? 애초에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당신이 옆에서 계속 부추겼잖아. 이제 와서 왜 나한테만 모든 걸 뒤집어 씌워? 한때 탐욕으로 뭉쳤던 그들의 동맹은 처참하게 깨졌다. 사랑도 신뢰도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증오와 책임전가 그리고 지독한 공포만이 남았다. 그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스스로 만든 지옥에 갇혀 서로를 물어뜯는 두 마리의 짐승일 뿐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각방을 썼다. 민주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어머니를 거칠게 잡아 끌었던 바로 그 손.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듯 낯설고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는 어김없이 운명의 북소리처럼 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깍, 깍. 그것은 이제 완전한 파멸을 향해 가는 장송곡의 시작이었다. 까치가 울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인간의 정신이 버텨낼 수 있는 한계, 그 마지막 임계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민주는 이제 반쯤 미쳐 있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핏발이 선 충혈된 눈,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걸음걸이. 그는 더 이상 번듯한 도시의 사업가가 아니었다.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은 죄책감과 공포에 갇힌 벼랑 끝에 선 짐승이었다. 까치의 울음소리는 그 강도가 약해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날카롭고 집요해져 그의 뇌수를 직접 찌르는 듯했다. 이제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불효자식, 폐류나 내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외치는 명백한 저주이자 심판의 목소리였다. 아내 수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아이처럼 웅크려 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다. 남편을 비난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민주는 방 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다. 그의 눈에 실핏줄이 터져 광기가 번뜩였다. 안 된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저 소리를 멈춰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빌어먹을 새의 주둥이를 찢어버려야 한다. 으악! 민주는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이 무기를 찾기 위해 방 안을 필사적으로 훑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부엌 구석에 세워져 있던 굵은 방망이 하나에 꽂혔다. 예전에 어머니가 빨래를 두드릴 때 쓰던 것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달려가 방망이를 움켜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나무의 강촉이 그의 손에 잡히자 남은 이성이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대문을 향해 뛰쳐나갔다. 이 빌어먹을 새끼, 당장 꺼지지 못해! 민주는 대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가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는 방망이를 호공의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그의 눈에는 오직 철문 위에 앉아 저주스러운 까치 한 마리만 보였다.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가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당장 꺼지란 말이다. 그의 광기 어린 고함과 소라는 쥐 죽은 듯 고요하던 마을을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저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 놈 아니여? 저 사람 정말 미쳤나 보네? 이웃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열거나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머리를 산발하고 방망이를 든 채 새 한 마리를 향해 악을 쓰는 완전히 실성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경악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수근거렸다. 한편 최 씨 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던 순자 할머니 역시 그 소란을 듣고 있었다. 지난 사흘간 할머니는 까치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저것은 자신의 억울한 눈물이요, 서러운 한숨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처절하게 울부짖던 까치 소리에 이어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록 분노와 광기로 뒤틀려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제 아들의 목소리였다. 저것은 민준이의 목소리인데.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옆에 있던 최 씨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순자동상. 저 미친놈이 또 행패를 부리나 보네. 제정신이 아니야.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불길하기 짝이 없는 예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아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은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어미 된 자의 본능적인 걱정과 불안만이 남아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일까? 저러다 내 아들이 무슨 큰일이라도 내는 것은 아닐까? 마을 전체가 숨을 죽였다. 민주는 한참 동안 방망이를 휘두르며 악을 쓰다가 이내 힘이 빠졌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신기하게도 민준의 광란이 멈추자 까치 역시 울음을 뚝 그쳤다. 폭풍 전의 고요함. 미친 듯한 광란이 멈춘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모두가 직감했다. 곧 이 모든 일의 끝을 맺을 무언가가, 운명의 마지막 한 수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의 열쇠를 쥔 것은 대문 위에서 말없이 땀 흘리는 민준을 내려다보는 저 기이한 까치 한 마리였다. 까치는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이 마지막 남은 이성을 놓아버리고 방망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짓말처럼 까치의 울음소리가 뚝 긋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이어지던 그 처절한 곡소리가 멈추자 마을 전체에 귀가 먹먹할 정도의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들리는 것은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제 심장이 북처럼 울리는 소리뿐이었다. 민준은 방망이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홀린 듯 철문 위의 까치를 바라보았다. 까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아주 고요히 민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준은 그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새의 눈이 아니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무언가. 마치 이 세상의 시작부터 모든 것을 지켜본 신의 눈처럼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민주는 그 시선에 압도되어 손에 쥔 방망이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정적 속에서 까치가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모션 영상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까치는 칠흑 같은 머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숙였다. 그리고는 그 단단한 부리를 살짝 벌렸다. 그 순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까치의 부리에서 작고 하얀 물체 하나가 깃털처럼 팔랑이며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민준의 발치 앞 흙바닥 위로 툭 하고 가볍게 떨어졌다. 그 작은 움직임에 마을 전체의 시선이 일제히 그 물체로 향했다. 민준 역시 멍하니 그곳을 내려다보았다. 뭐지? 저게 대체 뭐지? 그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석에 이끌리듯 아주 천천히 그 물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흙먼지가 희끗하게 묻어 있었지만 그 본래의 모습을 감출 수는 없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듯 색은 바래고 천은 닳아 있었다. 군데군데 엉성한 바느질 자국도 보였다. 그것은 신발이었다. 아니, 신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작고 여린 아기 신발 한 짝이었다.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번개가 내리쳤다. 그의 뇌리에 사흘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어머니를 마당으로 내동댕이 치던 자신의 모습, 며느리가 경멸적인 표정으로 내던지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 상자가 부서지며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흙바닥 위로 쏟아지던 광경. 그는 기억해냈다. 바로 그곳에 이 신발이 있었다. 그가 쓰레기처럼 여기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바로 그 낡은 아기 신발이었다. 민준아, 이게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었던 신발이란다. 갑자기 그의 귓가에 오래전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좋은 신발 하나 못 사줬지. 그래서 이 어미가 밤새 등잔불 밑에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만들었단다. 우리 아들 첫걸음 좋은 길로만 걸으라고. 이 신발 신고 아장아장 마루를 걸어올 때 이 어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때가 내 평생 가장 행복한 날이었지. 잊고 있던 기억, 아니 애써 잊으려고 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젓가치는 그냥 새가 아니었다. 사흘 밤낮을 물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꾸짖는 하늘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지금 이 신발을 물고 온 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명백하고 무서운 심판의 증거였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버린 어머니의 사랑을 하늘이 직접 주어서 그의 눈앞에 다시 가져다 놓은 것이다. 이 작고 하얀 헝겊신 한 짝, 그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청춘이었고 눈물이었고 희생이었으며 그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사무치게 깨달았다. 그는 단지 낡은 집과 푼돈을 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존재하게 한 근원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을 제 손으로 내던지고 짓밟아 버린 것이었다. 민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손에 들고 있던 방망이가 쿵 소리를 내며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핏발이 서 있던 그의 두 눈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공포와 충격이 채워졌다.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자신을 둘러싸고 수군거리던 이웃들도, 텅 빈 집도, 잿빛 하늘도. 그의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만이 존재했다. 흙먼지 위에 놓인 작은 아기 신발 한 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한없는 눈물. 그 순간 민주는 보았다. 흙먼지 위 작은 헝겊신 속에서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고 자신의 발밑이 끝도 없는 나락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작은 아기 신발. 그것을 본 순간 민준이 애써 쌓아 올렸던 위선과 자기 합리화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발밑이 꺼지고 의식이 아득한 심연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기억의 홍수가 그의 뇌를 덮쳤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잊혔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 그를 공격했다. 그의 귓가에는 어머니가 불러주던 희미한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다.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어린 아들을 재우며 나지막히 흥얼거리던 그 슬프고도 따뜻했던 가락. 그의 눈앞에는 수많은 과거의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 신발을 꿰매느라 거칠어진 손으로 자신의 발을 매만지던 어머니의 모습. 신발을 신겨주고는 우리 아들 이 신발 신고 좋은 데만 다녀야 한다 라며 환하게 웃던 젊은 날의 어머니. 자신의 학비를 대기 위해 한여름 땡볕 아래서 밭고랑에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던 어머니의 가녀린 등. 그 모든 순간들이 그가 외면하고 버렸던 사랑의 증거들이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작은 헝겊신 한 짝,
그것은 더 이상 낡은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심장이었고 그의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고발하는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민주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그토록 이 집과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지키려 했던 이유를. 그것은 단순한 재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약속이었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며 평생을 바친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한 증명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모든 것을 푼돈으로 치부하고 낡은 집이라며 경멸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짓밟아 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불효가 아니었다.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배신이자 영혼의 살인이었다. 그 깨달음은 물리적인 고통이 되어 그를 덮쳤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의 가슴을 움켜쥐고 심장을 터뜨릴 듯이 쥐어짜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공기를 들이마시려 입을 벌렸지만 폐까지 닿지 않고 흩어져 버렸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렸다. 그는 어머니를 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그저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자신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멀어져 갔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색이 검은색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시야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흙바닥 위에서 유난히 하얗게 빛나던 아기 신발의 형체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빛마저 짙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악기처럼 날뛰던 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괴로운 듯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그의 상체가 아주 천천히 무너지는 탑처럼 앞으로 꼬꾸라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주는 흙바닥에 얼굴을 박고 쓰러졌다. 미동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내팽개쳤던 어머니의 사랑, 그 증거물인 아기 신발 바로 옆에 그렇게 의식을 잃고 버려졌다. 그 순간이었다. 사흘 밤낮을 울부짖던 까치가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아주 맑고 높은 소리로 딱 하고 한 번 울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곡소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명료하고도 서늘한 소리였다. 그리고 까치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미련 없이 잿빛 하늘 속으로 날아올라 이내 작은 점이 되어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사람들은 얼어붙었던 마법에서 풀려났다. 아이고, 사람이 쓰러졌다. 민준이가 죽었나다. 한쪽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쓰러진 민준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아들이 제 어미를 내쫓았던 그 저주받은 집 마당에서 길고도 끔찍했던 운명의 셋째 날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민준이 마당 한가운데서 쓰러지자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은 거대한 벌집을 쏘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사람 잡네. 어서 119에 신고부터 해.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놈 저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여?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민준의 곁으로 달려갔다. 이 모든 소란을 먼 달치에서 지켜보던 순자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옆에 있던 최씨 할머니가 그녀를 부축하며 혀를 찼다. 꼴 좋다. 천벌을 받은 게지. 순자 동상 저런 놈은 신경 쓸 거 없어. 하지만 어미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제 손으로 자신을 지옥에 밀어넣은 아들이었지만 흙먼지 속에 쓰러져 미동도 없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래도 언니, 내 아들인데 죽으면 안 되는데. 결국 민주는 마을 사람들의 손에 들려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갔다. 며느리 수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며 불며 구급차에 올라탔지만 그 눈물은 남편에 대한 걱정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공포에 더 가까워 보였다. 까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듯 민준이 실려가자마자 호련히 날갯짓하며 사라진 뒤 그 누구도 그 까치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민준은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의 진단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쇼크였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식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민준이 병원 침대에 누워 생과 사의 경계를 헤매는 동안 그의 세상은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심판은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차갑고 냉혹한 현실의 모습으로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수진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도시의 사업 파트너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 씨, 미안하지만 우리 사업은 완전히 끝났소.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발을 뺐소. 투자금 회수는 불가능하고 빚만 산더미처럼 남았소. 우리 사무실도 당장 빼야 할 판이야. 나도 이제 내 살 길 찾아야겠으니 그렇게 아시오. 딸깍.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들의 황황든 꿈이 공중분해되는 소리였다. 두 번째 전화는 은행에서 걸려왔다. 감정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김민준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연체된 아파트 담보대출금 상환이 장기 미납되어 귀하의 자택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함을 통보드립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관련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마저 이제 그들의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 불행은 전화로만 찾아오지 않았다. 바로 그 시각 시골집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험상궂은 얼굴의 사내 몇몇이 차에서 내려 굳게 닫힌 철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민준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다. 김민준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대문이 열리지 않자 그들은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난입했다. 그들은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들에 거침없이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함께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민준이 어머니를 내쫓고 굳게 닫았던 바로 그 대문 위에 큼지막한 글씨로 차압이라고 쓰인 붉은색 경고문을 붙였다. 민준이 그토록 원했던 그 집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의 소유가 아님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였다. 며칠 만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다. 민준의 외제차는 캐피탈 회사에서 견인해갔고 그의 모든 은행 계좌는 지급 정지되었다. 민준이 병원에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수지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차갑게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귀금속과 현금을 챙겨 아무런 말도 없이 병원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탐욕으로 맺어진 부부의 인연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니에게서 빼앗았던 시골집과 땅이 그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공개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다는 통지서였다. 그가 천륜을 어겨가며 손에 넣으려 했던 바로 그 재산이 이제 그의 죄를 갚기 위한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이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잔인한 인과응보는 없었다. 며칠 후 민주는 병원 침대에서 가까스로 눈을 떴다. 몽롱한 시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아내의 얼굴이 아닌 병실의 차가운 백색 천장이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수진아. 그때 무표정한 간호사가 들어와 그에게 배달된 우편물 뭉치를 건넸다. 은행의 대출금 최종 상환 요구서, 법원의 자택 압류 통지서, 사채업자가 보낸 협박성 내용 증명.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들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까치의 울음소리는 멎었지만 이제 그의 귀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그의 인생이 잿더미로 변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차갑고 건조하며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진짜 세상의 심판 소리였다. 악몽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순자 할머니의 멈춰버렸던 세상은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웃인 최씨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아들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이제는 흉물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옛집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붉은 차압딱지가 붙은 대문은 그녀와 아들의 인연이 그렇게 끝났음을 보여주는 사망 선고서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씨 할머니는 미국에 사는 딸 영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인 영희는 타국에 살면서도 매일같이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효녀였다. 엄마,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무릎은 좀 어떠셔? 그럼. 난 괜찮아. 밥도 잘 먹고. 최씨 할머니는 평소처럼 괜찮다고 말하려다 곁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보는 친구의 처진 어깨를 보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실은 영희야, 옆집 순자 동상한테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단다. 최씨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아들이 어머니를 내쫓은 일, 마당에 내팽겨쳐진 유품 상자, 사흘 밤낮을 울던 기이한 까치,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일까지. 수학이 넘어 딸 영희는 숨을 죽인 채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묻더니 이내 분노와 슬픔으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어떻게 사람이 제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엄마? 세상에, 순자 할머니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자신이 서울로 대학을 가기 전 순자 할머니는 마치 친손녀처럼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용돈을 쥐어주었다. 우리 영희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라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얼굴이 눈앞에 선했다. 그런 분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그런 끔찍한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영희는 아주 단호하고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응? 왜 그러니? 제가 순자 할머니 모실게요. 제가 모셔야겠어요. 미국으로요. 최씨 할머니는 딸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다. 뭐라고? 아니야, 영희야. 네가 왜? 너도 네 생활이 있는데 남의 식구 이래. 엄마 친구는 제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순자 할머니가 저 어릴 때 얼마나 예뻐해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더 이상 할머니 혼자 그렇게 고통받게 둘 수 없어요.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통화가 끝나고 최씨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순자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순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그런 신세를 져. 안 돼, 안 돼. 나는 괜찮아, 언니. 여기서 언니랑 같이 살면 돼. 손사래를 치는 순자 할머니에게 최씨 할머니는 딸 영희와 직접 통화를 시켜주었다. 수화기 너머로 젊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저 영희예요. 잘 지내셨어요? 아가씨, 할머니, 어릴 때 저한테 뒷산에서 제일 빨갛고 큰 홍시 따주시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정말 맛있었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 이제 제가 갚아드리고 싶어요. 여기로 오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 이제는 그냥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할머니.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핏줄로 이어진 아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존중. 그녀는 소화기를 붙들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움과 감동,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영희는 모든 비용을 내어 할머니의 여권과 비행기표를 준비했다. 출국하는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옛집 앞에 섰다. 대문에 붙은 붉은 차압딱지는 여전히 흉물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을 보는 할머니의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추억과 인생은 저 차가운 흙벽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녀는 미련 없이 집을 향해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뒤돌아섰다. 아들 민준에 대한 생각도 정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길을 잃어버린 어리고 어리석은 영혼일 뿐이었다. 가엾고 안쓰러울 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들과의 길고 질긴 인연의 끈을 스스로 잘라냈다. 그것이 그녀가 얻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였다. 공항에서 순자 할머니는 최씨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 고마웠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가서 아프지 말고 행복해야 해, 동상.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작은 창문 너머로 자신이 평생을 살았던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순자 할머니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 마침내 평온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었다. 미국에 도착한 그녀의 삶은 꿈과 같았다. 영희는 그녀를 친할머니 이상으로 극진히 모셨다.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방, 매일 차려지는 따뜻한 식사, 함께 정원을 가꾸고 산책하는 평화로운 시간들. 어느 맑은 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정원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영희의 아이들이 정원에서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평생을 올가매던 지독한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온전한 황혼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것은 혈연이 아닌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준 기적이었다. 하늘은 그녀의 선한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민주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병원비를 정산하자 그의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텅 빈 병원 로비에 잠시 서 있다가 혼자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가 알던 세상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아내와 함께 살던 고급 아파트는 굳게 잠겨 있었고 번호키는 이미 바뀐 후였다. 아내 수진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왔다. 그녀는 그가 병원에 있는 사이 남은 재산을 챙겨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번쩍이던 외제차도 그의 명예도 친구들도 돈과 함께 모두 사라졌다. 그는 이제 빈털터리 혼자였다. 민주는 도시의 가장 후미지고 어두운 달동네에 보증금도 없는 허름한 단칸방을 얻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낡은 벽지가 너덜거리는 방. 밤이면 외풍이 들어와 뼈마디가 시렸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하루는 건설 현장의 막노동으로 시작되었다. 평생 연필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던 그의 손은 며칠 만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막혀 흉하게 변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는 고된 노동이 끝나면 그는 편의점에서 가장 값싼 컵란 안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 비로소 어머니의 삶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이런 고통과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고 지독한 후회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고된 노동과 배고픔보다 더 그를 괴롭혔던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죄책감이었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나 그를 꾸짖었다. 그는 술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결심했다. 어머니를 찾아야겠다고. 이대로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다고. 어머니를 찾아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한다고.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그는 며칠간의 일당을 모아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몇 달 만에 다시 찾은 고향 마을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옛집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혹시나 어머니가 돌아와 계시지 않을까 헛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대문과 그 위에 붙은 빛바랜 차 앞딱지뿐이었다. 집은 잡초만 부성한 채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처럼 을씨년스러웠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옆집 최씨 할머니의 대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최씨 할머니는 문 앞에 서 있는 민준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아주머니,
저 민준입니다. 민준은 염치불구하고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뵙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제발.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최씨 할머니는 그런 그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어미는 이제 여기 없어. 네? 네가 네 어미를 대문 밖으로 내쫓던 그 순간 순자동상은 이미 이 마을 사람이 아니게 된 게야. 자네 같은 짐승만도 못한 놈을 아들로 둔 죄밖에 없는 사람, 이제야 복을 받아 좋은 곳으로 갔네. 좋은 곳이라니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알려줄 것 없네. 어디서 뭘 하든 너 같은 놈 얼굴 안 보고 사는 것만으로도 100배, 1000배는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테니 다시는 네 어미 찾을 생각일랑 말게. 네가 이제 이 동네에 발붙일 곳은 없어. 썩 꺼져. 최씨 할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민준의 눈앞에서 무정하게 대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것은 민준이 제 어머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냉혹하고도 최종적인 거절이었다. 민준은 닫힌 대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는 이제 용서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완벽한 죄인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마을을 떠나 다시 도시의 어두운 단칸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이후 그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 어두운 방에 홀로 누우면 그의 뇌리에는 흙먼지 위에 떨어져 있던 그 작고 하얀 헝겊신이 낙인처럼 찍혀 되살아났다. 귓가에는 사흘 밤낮을 울던 까치의 곡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정한 형벌은 가난이나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의 진정한 형벌은 바로 이 끔찍한 기억 그 자체였다. 평생 동안 매일 밤 자신의 죄를 생생하게 되새김질해야 하는 것, 결코 벗어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영원한 후회의 감옥. 후회는 너무 늦었다. 용서는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살아있는 동안 매일 밤 되풀이될 끔찍한 기억이라는 형벌뿐. 그것이 바로 제 어미를 버린 자에게 하늘이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공정한 심판이었다. 그 후로 몇 해의 세월이 흘렀다. 마을은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 하나가 깊이 새겨졌다. 순자 할머니와 그 아들 민준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나 험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손주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가 담긴 하나의 교훈이 되어 마을에 전해졌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투정을 부리거나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면 마을 어르신들은 을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 그러다 저기 저 집 아들놈처럼 된다. 제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았더니 까치가 와서 울고 하늘이 벌을 내렸지. 사람들의 시선은 마을 어귀의 흉가를 향했다. 민준이 살던 집, 아니 순자 할머니가 평생을 살았던 그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지만 아무도 사려는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미를 내쫓은 자가 살던 집, 까치가 와서 곡을 하던 집이라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그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공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집은 주인을 잃은 채 빠르게 썩어갔다. 비바람에 기와는 깨지고 마당은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나 뱀이라도 나올 듯 음산했다. 녹슨 철문에는 아직도 붉은 차압딱지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그 집에 깃든 탐욕과 불효의 역사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그 집은 이제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선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마을 어귀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볼 때마다 이야기했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하늘이 반드시 벌을 내리는 법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인과응보는 결코 틀리는 법이 없다고 말이다. 선한 삶을 산 순자 할머니는 혈연도 아는 이의 도움으로 먼 타국에서 평안을 얻었고, 탐욕에 눈이 멀었던 아들 민주는 모든 것을 잃고 영원한 후회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는가.
이 이야기는 돈과 성공만을 쫓아 달려가는 현대 사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깊은 경종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아들의 뒤늦은 후회, 그리고 하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리는 모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통장 잔고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의 따뜻한 관계, 그리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마음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에는 후회라는 이름의 서글픈 메아리가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